논란 후보들 최근에 좀 꽤 있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 그걸 좀 진행을 하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선 민주당의 이영선 후보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도 앞서서 이영선 후보 뭐 도와준다, 지지한다, 막 여러 가지 소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결국에는 공천 취소가 나왔거든요. 자, 그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임 후보 이영선 후보 얼마나 목소리 좋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순갑 국회의원 후보 이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 10날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맞습니까? 아파트 4채, 오피스텔이 6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하고 무슨 오피스텔 하나만 당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으로서는 제출된 게 왜 있는지를 조회할 방법이 없어요. 이영선 후보는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팔을 하나 떼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무공천하는, 공천을 철회하는, 그리고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당의 후보로 공천이 됐고요. 그다음에 선관위에 후보 등록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공천 취소 그리고 제명을 한다고 민주당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에서 굉장히 급했고 빠르게 뭔가 절차가 진행됐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논란이 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뭐가 신고가 두 가지가 나오죠. 선관위에, 그러니까 후보가 됐기 때문에 선관위에 재산 등등등 관련된 걸 신고해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아파트가 4채, 오피스텔이 6채, 일단 많아요. 합해서 10채. 그런데요, 이게 각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 신고한 가치를 보니까 38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재산 신고할 때 빚이요, 37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럼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38억인데 빚이 37억이 넘어요. 그럼 뭡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냐? 단박에 나온 게 이거 갭 투기, 갭 투자다 이거. 그것도 지금 10채나 된다. 발칵한 거죠.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앞서서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에 또 신고를 하잖아요. 재산 관련해서. 근데 그때는 아파트, 오피스텔 각각 딱 한 채씩만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당을 속인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안 되겠습니다. 이거 허위 신고, 공천 취소, 제명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설명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국회의원이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정말 절망감을 준다든지, 또 심지어 그 사실을 공당에 공천 신청을 하면서 당과 국민에게 속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거 정기랑 교수님, 재산 관련해서 당을 속였다는 점이 조금 충격적인데요. 이게 속인다고 가려질 일입니까 이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더라도 후보가 되면 선관위까지 속이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죠.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허위 신고라고 하는 것은 공천 행위 자체를, 공천 작업을 방해했다는 측면도 있는 건데, 예. 다른 말로 하면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천 심사 과정에서요, 허위 신고, 재산을 허위 신고해서 아마 공천 취소된 최초의 사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부동산이 많으면 그래도 일단 논란이 될 걸 알지만 당에는 다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신고 자체를 속여서 한다라는 그 발상, 이건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혹시 본인이 실수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실수로 보이지 않고요. 예. 오히려 당의 어떤 허술한 검증 체계, 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그렇게 제출했다고 보는 신고하면 것이 신고한 대로만 볼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에서는 뭐 국회청을 통해서라든지 예. 뭐
재산 보유 현황 또는 뭐 세금 현황 이런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당에서 어떤 자료 요청을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 요청할 방법이 근거가 없습니까?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결국은 그래서 당에서도 차후에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체계를 예. 갖추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요. 또 이런 당 자체에서 이재명 대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 혹시라도 당내에서 이를테면 민변 출신 변호사다. 예. 또는 뭐 친명 후보다. 이런 차원에서 부실한 검증이 이루어지진 않았는지 저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당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너무 쉽게 수월하게 판단한 거 아닌지. 그렇습니다. 이게 후보 자격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이례적으로 설치해서 예. 사실 후보들 검증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건 제도적인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후보 검증 과정 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그런 당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습니다만 의석 한 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취소라고 하는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예. 이 파장을 최소화한 점은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 이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이 문제는 예.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 오히려 이런 조치를 통해서 당이 국민들의 어떤 그 눈높이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예. 의미 있는 조치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어떤 비판이 나왔는데요. 보면은요, 굉장히 또 강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갭 투기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인물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인데 이미 다 지나가서 후보 등록까지 한 상태로 취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영선 후보가 출마한 곳이 세종갑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이영선 후보는 공천 취소가 됐고 제명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남는 후보가요. 국민의힘의 류재화 후보,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만든 신당이잖아요. 여기에 김종민 후보가 출마했는데 이거 상황이 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 후보는 전 빠지게 되고 이렇게 경쟁이 붙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떤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거는 이제 세종갑의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김종민 후보를 저희가 믿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가장 나은 선택 아니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민주당에서 뭔가 갈등이 있었고 그런 걸 강하게 비판하면서 나간 김종민 후보인데 지금 보니까 마치요 지금 민주당이 그래도 김종민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가 차선책인데 그나마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건가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네. 만약에요 네. 저 세종갑에 새로운 미래 후보가 없었다면은 민주당이 과감하게 공천을 취소했을까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미래가 우리 민주당하고 정책적 노선을 같이 하는지는 의문이에요. 애초부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이 선거의 화두가 예. 윤석열 폭정 내지는 윤석열 실정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낙 마이웨이를 하시고 그다음에 민생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물가 폭등으로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는데 그리고 외교 문제라든가 그런 안보 불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산적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만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제 야당 대표를 공격한다거나 사정권을 행사하면서 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만 일삼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사정은 점점 더 위태로워질 것이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아니지만 예. 심판 정서는 유지해달라는 게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만약에 새로운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공천 취소를 한 거라면 비명행사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에 앞장섰던 분이 김종민 의원이시고요. 예. 지금 후보죠. 그리고 이른바 그 체포등의안 처리 과정에서 예. 당원들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언행을 하셨던 분 또한 김종민 후보예요. 예.
그런데 김종민 후보가 당선되는데 도와드린다고 공천 취소를 했다? 그거는 민주당 당원들 기본 정서하고 좀 괴리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지금 걱정스러운 건 민주당 당원들이 실제로 투표장에 나가서 비례를 찍더라도 차라리 김종민을 찍을 바에는 그냥 투표를 포기하겠다, 지역구 투표를. 이런 부분이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게 될 가능성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측면이 그러면 있습니다. 김종민 후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전혀 뜻밖의 차선책 후보가 된 셈인 겁니까? 불가피한 거라고 봐야죠.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김종민 후보가 어떻게 그 지역구를 옮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본인 지역구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공교롭네요, 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뜻밖의 상황을 만난 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보니까 심정적으로는 약간 좀 돕고 싶구나, 뭐 당이 다르니 도울 수는 없고 약간 이런 게 느껴지는 오늘 좀 발언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영선 후보 아까 그 이영선 후보 관련된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논란됐던 내용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그림 안에. 지금 성관이와 민주당 신광 그다음에 뭐 부동산 액수가 있는데 이쪽 이영선 후보 사진 밑에 보면 민변 출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민변 출신. 이영선 후보가 민변에서 활동한 변호사거든요. 이게 지금 약간 주목받으면서 논란되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가운데 이영선 후보가 있죠. 갭 투기 의혹 및 재산 허위 당에다가 이제 보고를 신고한 셈이 돼서 이제 공천 취소됐는데 앞서서 조수진 후보가 있습니다. 강북을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진 사퇴를 했는데 과거의 변호사로서 성범죄자들 변호한 부분 이게 좀 여러 건이 뒤늦게 좀 알려지면서 논란이 돼서 이것 때문에 자진 사퇴했거든요. 근데 조수진 후보는 민변 사무총장 출신이에요. 여기서도 민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또다시 논란이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더불어민주연합, 이거는 민주당 주도로 만든 비례 위성정당입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후보 순번 17번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당선권이라고 할 수 있는 번호를 받은 상태인데 문제는요. 이분도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간부급을 역임한 거죠. 그런데 이 민변이 과거에 이 위성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위성정당 자체가 이게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게 민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간부 출신 변호사가 위성정당으로 간 겁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목소리와 입장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수진 후보와 이영선 후보 모두 민변 출신입니다. 하지만 민변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 이상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은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뒤로는 폐륜적 변호를 행한 반인권 변호사였고 또 한 사람은 전세 사기 대책을 하는 민생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뒤로는 갭 투기를 일삼은 반민생 변호사라고 생각됩니다. 극과 속이 이렇게 다른 경우는 조국 사태 이래 위선과 파렴치의 또 다른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네네. 앞서서 한 분은 저 사퇴, 후보 사퇴, 그리고 한 분은 공천 취소됐는데 지금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위성정당 후보가 된. 근데 사실 민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당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위원이다. 이게 위성정당이라고 민변이 입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간부 임원진을 지낸 변호사가 위성정당 비례대표 순번을 받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민변이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민변은 어떤 데였냐면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민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 때는요.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그 변호사들의 모임이었어요. 탄압받고 희생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변호사 중에. 예. 민변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딱 한 명 있어요. 오.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영래 변호사. 모든 변호사들이 존경하는 조영래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그 단체가 그 조직이 민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군부 독재에 의해서 탄압받고 희생당하고 그럴 때는요. 민변이 몇 명 안 됐어요. 그다음에 민변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무게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변에 가입을 하든 가입하지 않았던 민변에 계신 변호사님들 예. 다 존경받고 그랬거든요. 예. 소수 정예였어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 민변 숫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000명 넘어간 게 벌써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예. 지금 몇천 명이 될 거예요. 그럼 굉장히 비대화됐죠. 민변이 왜 이렇게 비대화됐겠습니까? 이게 민변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권력으로 가기 위한 스펙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봤던 뭐 조수진, 뭐 이영선 이런 사람들이 다 민변 소속 아니겠습니까? 민변은 더 이상 민주화 사유를 위한 그런 변호사 모임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그런 세력이고 그다음 그중에서도 특히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물론 지금 몇천 명이나 되는 민변 회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숫자가 옛날에 몇십 명 그 단위였을 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그 민변 회원 몇천 명 중에는 저렇게 이영선 같은 사람도 있고 조수진 같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다. 저는 민변이 지금 각성하고 반성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상호 부위원장. 예. 혹시 민주당에서는 이 민변이라는 민변 출신한 타이틀 그것 때문에 아까 정기랑 교수님이 살짝 언급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검증이라든가 이거를 조금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민변이란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민변이란 시각과 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조금 소홀했다고 볼 측면은 없습니까? 저도 이번에 후보 등록을 해봤고 예. 경선까지 치러봤지만 민변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무슨 특별하게 역할을 하거나 뭐 어떤 힘을 작용하는 거라고 느껴진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어떤 성명이 나오면 그 성명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된 모든 변호사들은 다 동의하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민변에서 지금 위성정당을 반대한 문제 때문에 이주희 변호사가 민변 사무차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모순 아니냐 이러지만 사무차장은 실무자급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무차장이라고 해서 모든 그 민변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발언을 하는데 다 인정하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영선 변호사 사건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예. 잘못한 거죠. 굉장히 잘못한 거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윤리장전에 충실한 거예요. 살인범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고요. 예. 그걸 변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리고 변호사들이 그렇게 변호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변호사가 변호만 하면 그 변호한 대로 판사가 판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유지라는 절차를 통해서 검사는 예. 그 죄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요. 이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권까지 예. 동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진실을 파헤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거보다 혹시라도 더하면 예. 더하는 죄를 안고 가면 안 되잖아요. 딱 지은 죄만큼 처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 판사가 그 양쪽의 예. 얘기를 들어보고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판사의 판결 내용 중에 예.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 있고 무리한 판단이 있고 그걸로 어떤 피고인에게 잘못된 판단이 내려졌다면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변호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변론하는 거 가지고 만약에 문제 삼는다고 하면 그러면 뭐 조수현 후보인가요? 국민의힘에 그다음 김상욱 국민 예. 추천 후보인가요? 그다음에 영입인재 중에 공지현 후보인가요? 예. 그분들도 다 아동 성범죄 사건을 변론했어요. 그렇게 문제 삼으면 오히려 변호사에게 직업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현대 이 형사사법 체계를 갖고 있는 예.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 사법 국가에서 선진 사법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거나 부정하는 행동이에요. 그런 주장은 좀 많이 벗어난 그러면은 제가 주장이라고 질문을 조금 바꿔서 네. 특히 조수민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수민 변호사는 단순히 성범죄자를 변호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2차 가해 논란까지 있거든요. 그 네. 피해자의 부모를 언급하면서 했다는 부분 그리고 본인이 어떤 본인의 SNS나 블로그 상에 마치 본인이 성범죄 변호에 대한 전문가나 그쪽에 특화가 된 것처럼 약간 홍보를 하는 입장을 낸 게 큰 논란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러신 분은 굳이 공직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연결되면서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예를 들면 애초에 그 변론 내용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변론 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는 걸 홍보 포인트로 삼아서 홍보한다든가 예, 예. 그럼 아니면 어떤 꼼수의 그 변론 방법들을 예. 이렇게 자신의 홍보 블로그에다 게재해서 이렇게 홍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그 김상욱 국민 추천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는 결국에는 공천 반납을 했거든요. 예. 근데 김상욱 국민 추천 후보라든가 아니면 영입인재 중에 공지현 영입인재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 본인들의 홍보 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마케팅 포인트를 예. 삼았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같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정옥신 변호사 제가 짧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뭐 발로 가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희 국선 변호사는 변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예. 제가 예컨대 국선 변호사다. 그럼 맞기 싫어도 사형, 뭐 강간 이런 거 다 변호해야 된다. 그럼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조수진 변호사가 처음에 국선 변호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성범죄 사건을 많이 했네. 그래서 국선 변호인 줄 알았어요. 예. 하지만 사선 변호인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모든 변호사들이 저런 사건을 다 맡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맡아야 할 의무는 없는 거라고요. 그럼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조수진 변호사는 가해자들을 갖다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 조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까지 더 덧붙여가지고 지나치게 과하게 그 변호를 하는 바람에 예. 2차 가해까지 사실상 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수진 변호사가 스스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인권 변호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조수진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가해자를 변호했기 때문에 인권 변호사,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피해자를 변호했어야지, 그래야지 인권 변호사지. 그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한 근거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민변의 사무총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한 건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얻은 공천이니까 뭐 쉽게 얻었으니까 쉽게 내려놨을지는 모르지만 공천을 갖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지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16조 1항이고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이게 변호사 윤리장전을 요구하는 직업 윤리입니다. 예. 직업 윤리에 따른 행동을 비난하는 건 좀 과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두 분 변호사인데 논쟁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민변 출신 민주당의 후보가 된, 또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의 후보가 된 이 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압박하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도 지금 쉽진 않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전 지역의 후보인데요. 앞서 논란이 됐었죠. 저런 글을 과거에 올린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발칵했죠. 이 글 때문에. 그런데요. 이 후보가요. 또 있어요. 또 나왔어요. 최근에. 하나 더 보죠. 2010년 공동대표였던 법무부인데 역시 여기도 이 아까 민주당 후보들과 관련된 이런 사건 변호를 했다는 거예요. 또 이게 뒤늦게 좀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히로부미를 칭송하고 일본 비판을 열등의식으로 폄하하는데 이런 분들 공천한 거 그야말로 친일 공천 아닙니까? 일본의 지배가 조선보다는 훨씬 나았다. 지배받는 거 훨씬 나았다. 이런 발언들은 실수가 아니라 깊은 사고 속에서 나온 의식.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회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그 당시 제 탈을 깊지 못한 그런 글로 회장님께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또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일시적인 실수로 넘어갔다 이렇게도 우리가 원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7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와 생각이 같으냐 이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영 교수님.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대략 난감한 상태죠.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은 없었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뭐 구체적인 어떤 해명이나 설명은 없었고요. 단지 이제 보면 우리 그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변호사가 성범죄와 관련해서 가해자 입장에서든 아니면 피해자 입장에서든 그건 직업적 소명으로 당연한 걸로 보이거든요. 단지 그 순간에 어떤 가해자 입장을 감안하는 과정에서 발언의 수위나 아니면 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가해자 입장에서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공인의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좀 조수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들어와서 학계에서 저런 어떤 역사적 재평가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국회라는 영역, 공인의식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부분들은 그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나머지 우리 그 지금 성범죄 변호와 관련된 우리 일부 후보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야 후보 갈릴 것 없이 또 독인 개긴으로 아마 공연의식이 부족했다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을 보면서 이게 그렇다면 이게 변호사 리스크인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과거에 본인의 어떤 이력 또는 행적 이런 게 이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여야 모두 좀 나타나는 상황이고요.